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힘든 시기에도 코인과 코인 관련 주식을 쓸어 담는 기관들의 행동과 그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승하려다 보니까 다시 태클을 걸면서 차익 실현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비트코인의 미실현 수익이 증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업비트에서 보시면 플러스 아직 팔진 않았는데 빨간불이 들어올 때 있죠. 그걸 미실현 수익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 거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미실현 수익이냐? 요거는 비트코인만의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미실현 수익 규모가 25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혹은 본전 이상으로 이제 좀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못 참고 이 구간에서 파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 그래서 미실현 수익의 폭이 확대될수록 이 빨간불의 유혹을 못 참고 파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분기는 상승에 대한 환경이 조성된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오겠지만 직접적이라기보다는 뭐 클래리티 뭐 마크업이라든지 뭐 전략 비축 발표라든지 뭐 연준이 그 의장이 교체된다든지 이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3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돈이 투입된다든지 일론 머스크가 투입된다든지 뭐 이런 환경이 조성될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상승으로는 좀이 쑤시겠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날아가고 있는데 이건 올랐다고 해도 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올라도 어떻게 됩니까? 요거 팔아가지고 좀 재밌는 주식을 사볼까? 혹은 막 비투를 하신 분들은 빚을 갚아볼까? 혹은 생활비가 쪼달린 분들은 이거 팔아서 생활비로 쓸까? 이런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숏을 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2026 컨센서스 행사에서 어떤 CIO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통은 롱 포지션 투자자들이 펀딩비를 숏 투자자들에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외우실 때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많은 그룹에 속해 있으면 손해를 본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현재 숏 포지션 투자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롱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지금 펀딩비를 주고 있다. 다 숏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고인물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 뭐 그룹 이제 채팅 코인 방이 있는데요. 뭐 이 정도 오면 좀만 떨어지면 또 숏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참 이런 분들이 많더라. 근데 과거에는 이런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 뒤에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더라. 왜냐면 뭐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그 물량을 토대로 뭐 올라가긴 했었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많이 오른 거지.' 하면서 차익 실현이 벌어지고 숏이 많아지면서 쪼끔 횡보를 하는 약간 재미없는 환경에 다시 좀 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실 폭락시켰던 원흉 중에 하나가 스트래티지를 MSCI 지수에서 빼버리겠다는 JP 모건이었잖아요. 딱 그 10월 10일 보고서 발표부터 지금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폭락시켜 놓고 이제서야 스트래티지를 띄우는 JP 모건의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제가 이거를 왜 띄운다고 하는지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트래티지가 올해 무려 300억 달러나 되는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다. 300억 달러면요. 44조 원 정도 됩니다. 어, 이게 뭐 비트코인이나 스트래티지를 흉보는 걸까요? 아니면 가즈아를 외치고 있는 걸까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산다. 가즈아를 뜬금없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비트코인 매입 규모가 약 300억 달러에 달한다. 근데 24년이나 25년에도 많이 샀다고는 하지만 한 220억 달러 정도 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살 걸. 누구보다 갑자기 가즈아를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근데 스트래티지랑 비트마인은 약간 지금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톰 리가 여러 이제 컨퍼런스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비트마인은 이 생각보다 많이 샀다. 살 만큼 샀으니까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해도 되겠더라. 왜냐면 이더리움을 벌써 500만 개 넘게
가지고 있고 목표치인 5%에 거의 도달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스테이킹이나 자사주 매입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스트래티지는 물론 이제 뭐 좀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좀 논란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22년도에도 말에도 한 몇십 개 정도 팔았다가 다시 산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떨어지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이제 잊고 지내지 예전에도 팔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 계속 살래." 왜냐면 또 STRC라는 우선주가 너무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래티지나 JP모건이 조금 더 가즈아를 외치고 있는 모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JP모건 입장에선 그럴 만하다. 재미는 재미대로 이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트래티지 관련된 포지션을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봤는데 이걸 찾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뭐 골드만삭스나 블랙락이나 이런 거는 뭐 단독 법인이라든지 또는 고객들의 운용 자산이니까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데요. JP모건은 이게 좀 얍삽합니다. 법인이 무려 1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금액이 일정 이하여도 이제 보고할 의무가 없죠. 게다가 코인 쪽은 오닉스 펀드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ETF를 안 사고 코인만 샀다 팔았다 해버리니까 이게 잘 공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럼에도 이제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에 대한 변화를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24년도 3분기, 4분기, 25년 1분기, 2분기까지 제가 빨갛게 쳐놨는데요. 보통 주를 굉장히 많이 사놨네요. 뭐 100만 주, 110만 주 하다가 237만 주. 그러니까 25년 2분기 6월까지는 정말 많이 매수를 해놨다. 보유 가치도 뭐 3억 달러에서 7.6억 달러까지 올라갔었고 또 여기 보시면 콜옵션도 있죠. 콜옵션도 뭐 12,000주, 5,000주 하다가 무려 57만 6천 주, 100배를 넘게 샀네요. 그러니까 계속 가즈아를 포지션상 외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25년 3분기, 25년 4분기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25년 4분기 10월 달, 정확히는 3분기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3분기부터 냅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통주 스트래티지를 들고 있는 걸 지금 7억 달러가 7천만 달러 됐으니까 10분의 1 토막 90%도 넘게 팔아버렸네요. 그리고 콜옵션도 무려 57만 개를 들고 있었는데 5분의 1 토막 14만 개 정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콜옵션이든 현물이든 다 이제 던져버리고 여기 근데 풋옵션도 맨 뒤에 보이시죠? 요것도 재밌습니다. 풋옵션을 2,000주, 8만 주, 62만 주, 170만 주 엄청나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썼을까요? 4분기에 많이 썼겠죠. 3분기에서 4분기에 170만 주나 있던 풋옵션을 14만 주, 10분의 1 토막도 더 났네요. 그러니까 콜로도 재미를 보고 풋으로도 재미를 보고 현물로도 재미를 보고 그리고 뭐 클래리티라든지 이런 이자 조항도 늦추고 이만큼 재미를 봤으니까 퍼드로 재미도 보고 코인의 흐름도 좀 막아놨었죠.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막을 수 없다는 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크립토 대통령을 뽑힌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온 재산과 온 힘을 들여서 아마 요거를 추진하는 이상 막기는 어렵겠구나.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를 준비한다. 포지션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스트래티지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것도 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 얘기가 나온 김에 대주주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근데 스트래티지 대주주를 조사할 때마다 언젠가부터 뜬금없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마이클 셀러가 가장 많이 들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니까, 회장이니까. 참고로 의결권은 훨씬 많습니다. 한 45% 가량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배짜리 의결권 주식도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일러를 빼고 그 밑으로 보면 원래는 항상 블랙락이냐 뱅가드냐 이 친구들이 1등, 2등을 다뤘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캐피털 리서치 앤 매니지먼트라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사실 6%보다 좀 더 될 거예요. 이거 좀 옛날 자료인 것 같긴 한데 한 8%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누군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거의 세계 3대 자산 운용사 안에 못해도 4대 안에는 들어갑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401K의 브랜드, 퇴직연금 브랜드로는
액티브 펀드 기준으로는 1등이고요. 이제 패시브, 왜냐하면 뱅가드나 피델리티 이런 데는 지수가 많잖아요. 패시브 기준으로도 탑3 안에 드는 이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왜 안 유명하냐면 비상장사입니다.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단 한 푼도 외부 기관, 은행들, 뭐 투자자들의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오직 임원들만 자사 지분을 모두 들고 있어서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모든 돈이 내 돈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그룹이긴 한데 임원들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자산 운용을 하겠죠. 요걸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 중에서도 누가 이렇게 지금 어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비축 기업의 일대 주주잖아요. 누군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마크 케이시라는 이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25년 이상 포트폴리오 매니저, 좋은 건 놓고 나쁜 건 빼고 이거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알아보니까 2013년부터 비트코인에 빠졌던 분입니다. 야, 어떻게 2013년에 이걸 알게 됐지? 요걸 제가 다시 한번 또 추적을 해보니까 이분들의 스승이 바로 카사레스라는 그 자포라는 비트코인 지갑이자 은행 만든 분이거든요. 정말 올드한.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스승님의 제자들이 누군고 찾아보니까 여기서 페이팔 마피아가 다 나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뭐 호프먼, 그 링크드인도 만들고 이 친구들이 다 페이팔 이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스승 밑에 페이팔 마피아도 있었고 마크 케이시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머스크든 피터 트리든 마크 케이시든 지금 다 약간 비슷한 포지션이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코인 쪽에 관련돼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독특한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크 케이시가 이렇게 캐피탈 리서치를 통해서 스트래티지를 어마무시하게 샀구나. 그럼 언제 최초로 샀느냐? 사는 건 좀 늦었어요. 그 회사로서 산 건 21년도에 스트래티지를 이제 5억 불을 매수를 합니다. 이때 당시 지분이 12.3%나 샀어요. 지금 좀 많이 1등이라고 하는 게 뭐 6.5인지 8%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5억 불로 훨씬 많이 살 수 있는 시기였죠. 요게 이제 나중에 뭐 10배, 20배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뭐 스트래티지 이상으로,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 이상으로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 특이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21년 후로도 폭락이든 폭등이든 왜 묻고 더블로 계속 사고 있을까? 처음 샀을 때가 7월 9일 이제 공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 정도를 샀었고 당시 주가는 뭐 580이 아니라 이때는 분할 전이어서 한 뭐 50불 정도에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도 보시면요. 22년 2월이든 23년 2월이든 지금 다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이었잖아요. 계속 삽니다. 지분이 14%, 16% 계속 올라가죠. 24년, 25년, 심지어 최근 26년 4월 공시 전까지도 계속 샀다. 근데 왜 지분율이 그럼 떨어졌을까요? 음,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신주가 발행이 돼서 지분율이 좀 희석이 됐다. 뭐 그래서 떨어진 거지 판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23년 막 17달러, 막 13달러 막 이럴 때도 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래티지가 많이 올라서 뭐 500불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뭐 200불, 180불 하는데 17불이면 정말 싸게 잘 산 거겠죠. 근데 이게 잘 감이 안 와서 제가 주봉 기준으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차트에다가 언제 샀는지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표시 안 되고 산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 주로 크게 산 걸 표시해봤는데 21년도에도 한 5억 불 정도, 한 8천억 원 정도를 요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22년 하락, 23년 하락,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땐 이 회사도 막 돈이 좀 부족했겠죠. 그래서 많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막 13달러, 뭐 15달러 이럴 때 샀으니까 굉장히 이때 산 건 효자였겠죠. 그리고 나서 24년도에 어마무시하게 또 사들입니다. 과거에 샀던 거에 한 8배 이상을 이때 사들이면서 뭐 69조 원 이상을 샀었다라고 해요. 누적 기준이겠지만 엄청나게 샀었고 근데 더 올라서 막 500불 넘어가고 이럴 때도 단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대단한 친구들이면 사팔해가지고 좀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팔았다가 핵심입니다.
높은 데서 팔지 않고 계속 그대로 보유하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요때 또 최근에 좀 많이 사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팔고 계속 모으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이 질문이 나와야겠죠. 왜 이렇게 묻고 더블로 사고 있을까? 제 생각에는요. 아마 401k 다음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401k에 빠르면 26년 말, 늦으면 27년 초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길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담길 거라면, 자, 이 친구들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플러스가 되면 임원들,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자, 401k가 들어와서 비트 이더를 담는다. 당연히 스트레티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본인들도 좋고, 401k 시대를 대비해서 아까 본인들의 펀드가 401k에서 액티브 기준 1위라고 했었어요. 아메리칸 펀드라고 있는데, 야, 요것도 대박을 칠 수 있겠죠. 왜냐면 크립토도 잘 알고 있고 401k에서도 강자고, 그러니까 임원들도 좋고 개미들도 좋고 401k 이후에 수혜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결국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나도 돈 벌고 고객님들도 돈 벌고 이거를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참 투자 잘한다. 독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월가 대형 기관들의 행동도 한번 보여줄 텐데요. 승리의 그날까지 굉장히 계속 사고 있는 대형 기관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맛배기로 UBS라는 스위스의 금융 공용 은행이 있습니다. UBS가요. 아까 그 캐피털보다도 더 많은 자산 운용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피탈도 크지만요. UBS도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XRP ETF를 갖고 있다고 지금 좀 공시를 빨리 했어요. 원래는 올해 1분기 공시를 뭐 5월 중순 이후에만 하면 되는데 지금 좀 빨랐죠. 그래서 뭐 이거저거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UBS의 이름 밸류에는 맞지 않게 굉장히 귀여운 수준의 매수 단가다. 이거 다 합쳐봤자 한 22억 정도 이제 리플을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UBS는 은행입니다. 지금 은행이 본인들의 적이었고 BIS의 적이었던 리플을 리플을 산 거잖아요. 적을 경쟁자를 샀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다. 리플이 정말 채택이 되는 건가? 요런 이제 약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할 내용은요. 월가의 대형 기관들은 코인을 사는 공식이 있습니다. 알트코인으로 바로 넘어가는 기간은 거의 없고요. 항상 비트 이더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비트, 이더, 솔라나, 도지, 폴카다까지 UBS가 갖고 있다고는 공시를 했어요. 다만 얼마나 들고 있는지는 소액이니까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ETF가 있는 이상 아마 인덱스 펀드 이런 걸로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맛배기였고 더 나아가서 리플을 많이 들고 있는 월가의 대형 기관 순위는 어떤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압도적인 1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입니다. 근데 아직 리플이 ETF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ETF가 나왔을 때 그렇게 재미있는 시기도 아니었어요. 리플이나 솔라나 ETF는 조금 처져 있을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총 지금 한 3천억 원 정도를 제가 그 원화로 환산했거든요. 요 정도를 이제 월가가 샀다. 근데 그중에 3천억 원이 있다면 2,200억 정도, 거의 한 60%, 70%를 골드만삭스가 이미 샀다. 근데 그것도 25년 4분기 기준이어서 아직 올해 1분기는 안 나왔거든요. 한번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뒤로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나 시타델이나 또 은행이 나왔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UBS. 요런 데가 뭐 아직 뭐 이들의 이름에 비하면 적지만 지금 뒤늦게 좀 추매를 하고 따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6년 1분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싼 구간이었으니까 분명히 좀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뒤늦게 추매 중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는 뭔가 앞에 더 샀고 지금 뒤늦게 추매한다는 얘기잖아요. 뭘 샀을까요? 아까 1위였던 골드만삭스, 뭐 리플만 많은 게 아니고요. 저는 월가의 추매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비트랑 이더를 꽝꽝 빡빡 이제 채워놓고 어마어마하게 사놓은 다음에 리플 솔라나로 넘어갔구나. 여기 보시면요. 비트랑 이더를 엄청나게 사놨습니다. 1조 5천억 원, 6천억 원. 근데요, 천억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는요, 물론 이제 비트 이더를 많이 채워놓긴 하지만 보통 인덱스 펀드 이 기관들의 매수 형태를 보면 비트가 한 60에서 70%까지 집어넣고 이더 한 20% 넣고 그다음 리플 한 5에서 10% 넣고 솔라나 3%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골드만삭스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이 친구들 굉장히 탐욕을 부렸구나. 왜냐하면 비트랑 이더를 지금 거의 똑같이 투자를 했다는 건 나 더 먹고 싶어. 나 좀 욕심이 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비트 이더까지는 그래도 좀 안전한 포트폴리오고 나아가서 이제 리플이나 솔라나를 추가로 투자했다. 물론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비트 이더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래서 비트 이더를 꽉꽉 눌러서 담았다면 다음 시가총액, 다음 뭐 3위, 4위, 5위 이렇게 가겠죠. 그쪽에 ETF 있는 친구들로다가 씨를 조금씩 뿌리고 있구나. 제가 뭐 많이 강조를 했지만 비트 이더를 50% 이상 가져가고 나머지 코인들은 아무리 많아야 5% 미만으로 좀 씨를 뿌리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절제된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욕심이 나겠죠. 왜 골드만삭스라고 해서 돈 빨리 크게 벌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냥 이더를 좀 많이 채우는 욕심을 부린 것 같고 리플 솔라나도 본인들의 이제 원칙에 맞게 좀 씨를 뿌렸구나. 그래서 결국은 폭락할 때는 비트 이더가 버텨주는 구명조끼 역할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폭락이라고는 제가 썼는데 이거 지나고 나니까 폭락인 거지. 당시에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걸 알고 있으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래서 폭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비트 이더를 안전하게 가져가면서 결국은 그래도 폭등이 올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니까 알트의 비중을 높이고 있겠죠. 알트코인의 수익을 폭등할 때 가져가겠다. 비록 비중은 적지만. 왜냐하면 하반기 들어서 2분기에는 유동성의 환경, 3분기에는 실제 시행이 된다고 본다면 현재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이 아마도 2분기 내에는 발표가 되겠죠. 뭐 3분기에 실행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도 계속 되네 마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확률이 한 7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401k의 대체 자산과 그러니까 사모펀드들과 크립토가 들어온다고 하는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뉴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말이 안 되구나 하고 지금 믿지도 않고 더 재밌는 걸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뭐 한국만 보셔도 아실 수 있죠. 지금 6월 전에 막 난리도 아닌데 미국이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중간 선거 전에 유동성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요 구간을 지금 이렇게 골드만삭스처럼 좀 현명하게 대비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 보면요. 제 작은 욕심이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 지금의 힘든 시기를 우리 오랜 구독자님들이 강한 멘탈과 실력과 포트폴리오를 갖추셔서 좀 거뜬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